게스탈트 심리학 또는 게스탈트 심리 치료를 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우리 몸과 마음 일반적으로 심리학 공부할 때는 마음으로 접근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쪽 마음만 가지고 보면 이게 협소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결국 몸이라는 집에 마음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내가 몸을 모르고 마음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게 한쪽에 뭔가 빠져있는 상태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몸은 그렇다고 뭐 여기에서 우리가 인체 해부학이나 이런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가장 상식적인 것만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신과 육체는 구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이건 정신이고 이건 육체야 라고 구분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기능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 자체는. 그러면 의식적으로만 우리가 또는 개념적으로만 구분할 뿐이고 실제로는 분리는 안 되는 게 우리 몸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몸이 변화하면 마음도 변화한다. 거꾸로 내 마음이 변화돼도 몸이 바뀐다. 이걸 우리는 심신상관성이라고 합니다. 심신상관성에 대한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최고 아래로 내려가면 더 세부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체의 하부적인 구조는 세포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학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75에서 한 100쪽에, 평균 그냥 한 100쪽에 된다. 우리 100쪽에는 엄청난 거죠. 이 가장 기본적인 밑에 개념이 세포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다. 세포 위에 뭔가 조직이다. 조직 위에 뭔가 기관이다. 기관 위에 기관계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합니다.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피조직, 그 다음에 근육조직, 그 다음에 결합조직, 그 다음에 신경조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면 우리가 뭐 심장, 위, 비장, 이런 거는 기관입니다. 그럼 기관계는 뭐냐면 뭐 소화계, 신경계, 순환계,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기관계라고 합니다. 인체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우리가 NLP 수업에서 우리 뇌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배웠잖아요. 입력, 저장, 출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체도 입력 장치와 처리 장치와 출력 장치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우리 몸의 입력 장치는 온몸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때리면 여기에 자극이 입력이 되고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또는 코로 들어오는 거, 입으로 들어오는 거 다 들어오죠. 자, 오감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특수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까지 포함해서 이걸 특수 감각. 그다음에 체감각이라는 건 뭐냐면 따뜻한 느낌, 또 무거운 느낌, 뭐 눌리는 느낌 이런 거는 체감각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빠르냐면 당연히 특수 감각이 빠르죠. 체감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어느 것이 아까 빠르다 했습니까? 특수 감각이 빠르다 했잖아요. 그러면 특수 감각이 빠르게 활성화되면 체감각이 때로는 지연되거나 무시되기도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시각적인 특수 감각을 계속 쓰게 되면 나머지 신체의 어떤 압각이나 어떤 통각이나 이런 게 못 느껴지거나 약하게 되거나 늦게 올 수도 있다. 이 입력장치, 혹은 특수감각과 체감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리장치. 여기서 처리장치는 우리 뇌를 이야기합니다. 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도록 처리하는가. 이 장치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한참에 여러 가지 정보가 홍수처럼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한참에 정보가 들어오면 처리가 지연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은 자극과 강한 자극이 확 동시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게임, 도박, 어떤 물질 중독에 빠져들 수 있는 어떤 자극들 이런 것들은 너무나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한 가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간섭 정보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이때도 우리 뇌에서는 처리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고 지연되기나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버리는 거. 여기 우리 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처리 장치입니다. 인체 출력 장치. 출력 장치는 결국은 뭘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근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 출력 장치가 단순히 근육적 활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말 이런 거 전부 다 처리 장치에서 어떤 처리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출력이 밖으로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의 어떤 출력 장치에서 표출한 것을 보면 역으로 저 사람이 어떤 뇌의 처리 장치를 거쳤는가 또는 어떤 입력을 했는가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다. 우선권을 가진 정보의 홍수거든요. 우선권을 가진 정보의 홍수가 뭐냐면 나는 내 삶에서 게임이 우선권을 가진 거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처리 장치의 나머지 부분들이 지연돼 버리거나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은 게임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 현상을 보고 내가 일일이 그걸 분석하고 그걸 유추하고 이래버리면 저는 뇌가 아주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내가 분리돼줘야 돼요. 관조해줘야 되고 그냥 있는 현상만 그냥 보는 거예요. 모든 심리학자들이 다 그런가요? 일반 심리학자들이 보통적인 거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입돼 버리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그건 우리가 연구자의 태도에서는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에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을 다 내가 해부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이 공부를 이제 해보시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답을 찾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걸 의미 없게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여기를 강조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내담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이걸 보고 지금 여기에서 어떤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방이 들어가는 거죠.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건 유추고, 추론이고,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그 판단이 결국은 뭐냐면 주관적 판단이지 실제는 아니죠. 그냥 내가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팔자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어떻게 보면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뭐냐면 확신을 가져버리고 더 심한 경우는 맹신까지 해버리면 내가 거기에 속박돼 버리죠. 그리고 구속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과부하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어떨 때 우리는 정신적 과부하에 걸리죠? 우리 인체에 너무 많은 어떤 자극과 정보가 입력이 되면 이걸 제때 처리하지 못해서 과부하가 걸린다. 과부하가 걸리면 일단 과부하는 우리 정보 처리를 느리게 만듭니다. 느리게 만들 뿐만 아니고 전혀 엉뚱한 결과를 도출해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 과부하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신체적 질병이나 심한 외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지연시키거나 전혀 엉뚱한 걸 도출해냅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 걸려서 뇌졸중 때문에 신체적인 부분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뇌에서 정상적인 어떤 처리 작동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럼 당연히 출력도 지연이 되거나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아까 수업 시작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만 좀 깔고 가자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도 우리 정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또 출력을 지연 또는 엉뚱한 출력을 하게 만든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피로도 마찬가지예요. 피로가 누적돼도 그런 상태가 된다. 우리가 아주 에너지가 충전되고 활력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했지만 내가 피로하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또 해도 억지로 하니까 그게 출력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항상성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자극, 충격, 정보 또는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내 안정된 상태를 무너뜨렸을 때 일시적으로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생명 보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덥다. 더우면 뭘 흘리나요? 땀을 흘리는 이유는 만약에 더운데 체온이 계속 올라가는데 땀을 방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올라가지고 우리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죠. 그래서 땀을 분비함으로써 뭐를 유지하나요?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 이게 뭐냐면 항상성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기우뚱하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원래대로 되돌린다. 그럼 이 항상성이 깨지거나 무너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우리는 장애나 질환 상태로 보는 거예요. 항상성이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 생존을 위태롭게 한다.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항상성은 무엇이 우리 항상성을 유지시킬까요? 결국은 신경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 예를 들어서 각성과 이완이라는 걸 봅시다. 각성은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거예요. 자율신경,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게 다시 못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과한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고 더 긴장이 되고 더 불안이 올라오는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경직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생존을 위태롭게 만들어버리겠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각성 상태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다시 부교감신경이 작동됩니다. 여기 위험신호가 왔으니까 부교감신경이 작동돼서 다시 끄집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밑으로 안정시키는 거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가지고 너무 무기력하고 이완 상태로 축 처져 버리면 다시 이걸 뭐 해야 되나요?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걸 우리가 항상성이라 그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활성화됐던 처졌던 간에 이거를 서로 올라간 거는 끄집어 내리고 내려간 걸 올리는 요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갑자기 확 왔습니다. 우리 스트레스의 반응을 세 가지로 하게 돼요. 갑자기 강한 뭔가 확 내게 자극이 들어오거나 충격이 들어왔을 때 급격한 환경 변화에 우리는 세 가지로 반응한다. 제 첫 번째 반응하는 게 행동적 반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율신경 반응이고 세 번째가 호르몬 지속 반응입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확 제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 반응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쑥 몸을 빼는 반응.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뭐부터 반응합니까?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거. 이걸 우리는 행동적 반응이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갑자기 훅 했을 때 행동적인 반응을 먼저 하는 걸 실험해 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확 놀라게 해본다든지 갑자기 뭔가 주먹을 한번 날려본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행동 반응을 먼저 해요. 어떤 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먹이 올라서 방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움츠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다? 행동적 반응이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율신경 반응이에요. 자율신경 반응이 차가 확 왔으니까 해놓고 확 올리는 거예요. 교감신경을. 그래서 아주 심한 각성 상태를 만드는 거죠. 각성 상태 탁 만들어지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호르몬이 쫙 분비가 되는 거예요. 분비가 돼서 이게 어느 시간까지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놀란 가슴을 뭐 해야 됩니까? 진정한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하는구나. 행동적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자율신경 반응이 일어나고 호르몬 지속 반응이 일어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인체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겪는 불안이라는 거, 우울이라는 거, 뭐 공황장애라는 거,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이상 증세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네. 만약에 불안이라는 게 실제 있었던 가상적인 것이었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적 반응이 먼저 일어나 버리면 자율신경 반응이 일어나고 호르몬 지속 반응이 일어나 버린다면 나는 실제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나는 현재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나요? 불안한 상태를 계속 뭐 한다? 지속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율신경 반응은 단순히 우리가 각성과 이완으로 보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자율신경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내분비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한번 봐야 되죠. 일단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 갑자기 내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뭐가 증가될까요? 심박수와 맥박이 증가합니다.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동공이 확대됩니다. 동공이 확대되는 이유는 뭐냐면 눈을 크게 떠야 더 많은 것을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동공을 확대하죠. 그 다음에 관략근을 축소시켜버립니다. 관략근을 축소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위험에 내가 대비해야 되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내가 배설을 하는 걸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어떤 안정적인 상태를 아주 비상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화계로 보내던 이런 혈류들을 전부 다 근육으로 쫙 보냅니다, 피를. 왜냐하면 그래야 빠르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뭐 하면 이 손에 힘이 막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혈류가 전부 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몸을 망가뜨리냐면 스트레스 받는 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심박수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뭐 관략근을 축소시켜가지고 정상적인 배설을 못하게 만든다. 결국 소화기의 혈류가 근육으로 갔다는 건 뭔가요? 소화 기능이 약해지니까 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안 좋다, 뭐 위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우리 심리적인 거하고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체온을 상승시키는 거.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것과 반대겠죠. 그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는 뭐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에너지를 계속 과잉되게 쓰게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과잉 활성화되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계속 쓰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이나 공부나 인간관계에서 써야 될 에너지가 고갈돼 버립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좀 이제 안정된 상태를 만들었다면 다시 기량작용에 의해서 내려왔다면 나는 이제 안정된 상태거든. 이 안정된 상태, 이 상태에서는 뭐냐면 이제 에너지를 뭐 할까요? 축적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축적시켜야 적절한 내 기저선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축적시킨다. 심박수도 다시 안정 상태로 되고 그다음에 소화 효소가 이제 분비가 많이 돼가 소화 기능이 아주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뭐 배설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잘 되는 상태. 그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변비가 생기거나 또는 이런 배설기관 쪽에 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거나 내 마음의 문을 열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과 서로 가까이 지내기도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거 뭐냐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이루어진다. 그럼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전투적이 되거든.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과 부교감만 이해해도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하고 연관 지을 수가 있는 게 많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체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